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빠른 시간 안에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강 독일을 꺾고 러시아 월드컵 최대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몰아넣는 투혼의 승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장 씨의 동료가 당시 추행을 목격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전직 기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운 점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횡령, 배임과 탈세 등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 변호사비를 회사 돈으로 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이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경의선과 고성에서 원산을 잇는 동해선 도로를 함께 현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부터 공동조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내려진 새로운 헌재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첫 소식 최창봉 기자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에 넣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만큼 법을 고치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로 못 박았습니다. 현재 병역법 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과 전시 근로역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이른바 대체복무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그러나 병역 기피자와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재판관 4명의 의견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5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이상 처벌 조항 역시 위헌이라는 다른 재판관 4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처벌 조항이 유지된다 해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것이고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병역 거부자 처벌 조항만 판단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7년 만에 내려진 새로운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서 국방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나 현역병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복무 기간과 복무 장소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이철호 기자입니다. 2007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자체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복무할 기관으로 재활병원이나 정신병원 등 특수병원, 그리고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제시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수발 같은 육체적, 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곳들입니다. 출퇴근이 아닌 해당 시설에서 합숙을 해야 하고 국민 정서와 현역병의 사기를 감안해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복무자 선정은 사법기구에 준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엄격히 진행하고 서면 조사는 물론 당사자와 주변인에 대한 출석 심리 조사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이 주장하는 양심의 진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도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병사 기준 1.5배에서 2배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군복무만큼보다 더 힘들어야 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징별적인 성격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대만과 그리스, 러시아 등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대부분은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이미 처벌을 받은 당사자들 혹은 현재 재판을 받으면서 처벌 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을 김민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의 원로 성우 양지훈 씨. 오늘 헌재 결정에 누구보다 감회가 깊습니다. 큰 산은 하나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큰아들과 둘째의 수감 생활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파렴치하거나 나쁜 일을 해가지고서 감옥을 갔다면 너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양심 때문에 선고된 것을 같은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양 씨의 막내 아들 원석 씨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인 사회 전반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첫 발을 디딘 게 아닌가. 대체복무제가 생기면 병역 기피자로 몰려 신상이 공개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이유민 씨.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병무청에서 신상 공개를 해서 저는 두려움이 따라왔었고요. 4주짜리 군사훈련만 받고 공익법무관으로 갈 수 있었던 백종건 변호사. 양심 때문에 1년 6개월 옥살이를 택했습니다. 돌아온 건 변호사 등록 취소였습니다. 병역 거부로 수감된 이후에 출소하고 출소되어 보니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혜가 아닌 형평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복무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체복무제도를 통해서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그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 때문입니다. 천부적인 기본권으로 양심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게 저희의 주장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몰려왔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이 늦었지만 다행이다. 아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찬반 논란이 법정 밖에서도 뜨거웠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선고된 후 심판정 밖으로 쏟아져 나온 방청객들.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2년. 아리송한 결정문 내용에 머리부터 맞댑니다. 진행 중이니까. 저희도 감옥 안 가. 진짜 이제 잘 됐다. 영민이도 감옥에서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선고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7년 전 합헌 결정에도 입대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오늘은 선고를 직접 보려고 아침부터 줄을 서 7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 새벽 4시 반 정도 저는 김해에서 왔습니다. 어제 밤에 올라와가지고 친구 집에서 자고 여기 아침에 여기서 도착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에 대체로 만족했습니다. 6대3이라는 것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병역 거부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쟁점, 뜨거운 민감성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만족. 하지만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반대 목소리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군대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냐는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군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 군대 안 가는 게 양심이라고 말이... 군대는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익집단이고 국익을 위한 대체적인 것이 이 군복무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대체복무라도 군대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헌재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또 앞으로 일정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의 김유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현재 어느 정도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다만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말하는 건 해방 이후 약 19,000명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상 보면 1939년이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요. 네. 당시 일제 총독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을 병역과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로 수감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병무청 기록을 보면 최근 6년 동안 1,700명 정도가 병역을 거부해 실형이 확정됐고요. 형량은 1년 6개월,
게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네. 공식 기록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700명이에요. 최근 6년간. 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전과 기록이 말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이번 결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벌 조항, 그러니까 병역법 88조 1항은 합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재심이나 형사 보상금 청구 등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나중에 사면이나 복권 같은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벌받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거 좀 복잡한데요. 일단 현재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헌재 결정에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화면 보고 설명드리면요.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은 88조 1항, 즉 처벌 조항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 불합치가 난 5조 1항과는 다릅니다. 네. 88조 1항은 헌재가 합헌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또 기다려 봐야 합니다. 네, 헌재 결정 말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판결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당사자들의 유무죄가 최종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른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판례가 새로 세워지는 거고요. 네. 지금 재판 중인 사건들도 무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복무제가 앞으로 도입이 되더라도 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아직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그쪽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는 저런 소방이나 장애인 돌봄, 노인 복지시설, 공공시설물 관리 같은 겁니다. 군대와는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 영역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복무 기간을 훨씬 길게 하거나 네. 숙식 등 입영에 준하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유대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온종일 어디서나 축구 얘기가 빠지지 않았죠. 우리 대표팀이 세계 최강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며 러시아 월드컵 최대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16강에 진출하진 못했지만 전 세계의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준 승리였습니다. 러시아 카잔에서 박주미 기자입니다. 경기장 입장 전 나란히 서 있는 것조차 긴장될 만큼 버거운 상대 독일. 그러나 그라운드 안에선 반대였습니다. 좀처럼 독일의 침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르에브 감독도 경계했던 빠른 역습에 독일이 오히려 반칙으로 끊기에 바빴습니다. 크로스와 밀러 등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포함된 독일의 슈팅을 무려 26번이나 맞고 전 후반 90분 동안 무실점으로 버틴 대표팀은 후반 추가 시간 단 6분 만에 2골이나 성공시켰습니다. 수비수 김영권의 세트피스골. 3분 뒤엔 독일이 골키퍼까지 공격에 가담한 빈틈을 파고들어 손흥민이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최종 점수는 2대0. 전 세계 축구계를 뒤흔든 믿기 힘든 승리였습니다. 월드컵에서 마지막 경기를 정말 너무나도 멋있게 해줘서 선수들, 동료들, 코칭 스태프 또 응원해주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4년 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회 챔피언 독일을 이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대표팀은 조 3위로 16강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스웨덴이 멕시코를 이겨 독일은 F조 최하위가 돼 조별리그 탈락이란 수모를 당했습니다. 대표팀은 마지막 3차전에서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월드컵을 마감했습니다. 카잔에서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1%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각오로 16강을 향해 경기 내내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 결과 후반 추가 시간에 김영권과 손흥민의 발끝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투혼의 승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카잔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거친 몸싸움은 기본이고 몸을 던져 슈팅을 막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후반 추가 시간, 우리 선수들의 집념은 더 빛났습니다. 후반 48분 김영권은
극적인 결승골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아니라면 좀 정말 제가 한 단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월드컵에 임하는 게. 그리고 후반 51분 손흥민은 사실상 탈진 상태에서 폭풍 같은 질주로 대이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같은 눈물은 계속해서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이 너무나도 잘해줘서 제가 그런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달린 거리는 무려 118km. 모든 것을 불사른 선수들은 종료 휘슬과 함께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유율에서 70대 30으로 크게 뒤졌지만 독일보다 3km 더 뛰며 상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5차례 유효 슈팅 중 2개를 골로 연결할 정도로 결정력도 높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터뜨리며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준 월드컵 대표팀.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변의 드라마를 연출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카잔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독일전 승리의 주역은 단연 골키퍼 조현우였습니다. 독일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골문을 끝까지 지켜냈는데요. 대표팀의 수호신 조현우는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 세계적인 거미손으로 도약했습니다. 카잔에서 하무림 기자입니다. 우승 후보 독일의 파상 공세를 맞아 신들린 듯한 선방쇼를 펼친 조현우. 후반 3분 고레츠카의 골이나 다름없는 헤딩슛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아낸 건 승패를 가르는 군수령이 됐습니다. 조현우에게 가로막힌 독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에 쫓겨 빈틈을 보였고 결국 후반 추가 시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우리의 연속골이 터졌습니다. 조현우는 이번 대회 최고의 이변을 이끈 주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스페인의 세계적 골키퍼 다비드 데어와 닮은 외모와 플레이로 조에아라는 별명이 붙은 조현우. 그러나 2016년까지는 국내 2부 리그에서 뛰어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김승규의 백업 골키퍼로 예상됐지만 실력으로 당당히 주전 수문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12차례 선방을 펼쳐 독일의 노이어와 멕시코의 오초아 등 세계적 골키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분석을 정말 많이 했었고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한국 골키퍼가 세계에서 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린 것 같고 조현우의 철벽 수비는 흔들리던 수비진과 골과 몸에 시달리던 공격진까지 팀 전체가 살아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값진 승리는 국민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카잔에서 KBS 뉴스 하무리입니다. 대표팀은 끝까지 16강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고 그런 모습이 큰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실제로 선수들은 멕시코와 스웨덴전의 경기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16강 진출을 확신했다며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현지에서 강지은 기자입니다. 2골 차로 이기면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었던 상황. 손흥민이 2번째 골을 터뜨리자 선수들은 뜨겁게 환호합니다. 손흥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대0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나 2대0 승리에도 스웨덴이 멕시코를 잡으면서 우리의 16강은 좌절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틈도 없이 이제 좀 오늘 경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못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스웨덴이 3점 차까지 앞서가면서 우리의 16강 진출은 점점 멀어져 갔지만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멕시코와 스웨덴의 경기 내용을 선수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2골. 기적 같은 승리를 완성한 선수들은 멕시코의 승리와 우리의 16강 진출을 확신했지만 벤치에 있던 동료들이 스웨덴의 3대0 승리 소식을 전해주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16강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비록 16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16강을 향한 희망은 우리 대표팀을 끝까지 달리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탈락의 아쉬움은 남았지만 세계 최강 독일을 침몰시킨 카잔의 기적은 대한민국 월드컵 도전사에 길고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KBS 뉴스 강채훈입니다.
세계 최강 독일과 맞붙는 어쩌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승부였지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열정적으로 응원한 붉은 악마들. 이번 승리의 또 다른 주역입니다. 카잔에서 황경주 기자입니다. 넘지 못할 것 같았던 독일을 2대 0으로 꺾은 순간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뜨거운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응원단 1,500여 명이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 정도 기대를 안 했는데 솔직히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국가대표 선수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쉽사리 가시지 않는 승리의 여운. 경기가 끝나도 축제의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 모습 본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다음 월드컵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이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러시아 곳곳에서 응원전을 펼쳤던 12번째 태극 전사들. 비록 16강의 꿈은 좌절됐지만 저물지 않는 응원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았던 값진 승리. 그 값진 승리의 뒤에는 언제나 선수들 곁을 지킨 원정 응원단이 있었습니다. 카잔에서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앞서 2번의 패배를 겪었지만 또 3차전의 상대는 세계 랭킹 1위 독일이었지만 이번에도 거리 응원단은 늦은 밤 도심 곳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이어 2골이 터지고 승리가 확정된 그 순간 시민들은 아낌없는 환호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1, 2차전 패배에도 붉은 악마들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라운드에 선수들처럼 절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독일이 축구 랭킹 1위가 한데 원래 1위가 꾀라고 있는 거잖아요. 위기에 온몸이 굳어지고 투지에 불타는 모습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드디어 터진 선제골.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손흥민의 쐐기골로 기쁨은 절정에 이릅니다.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기다렸는데 그 기대하는 모습이 딱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마지막 힘을 받습니다. 너무 행복해 진짜. 이겼어. 독일 사람들도 응원에 나섰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경기에 아이도 시무룩해집니다. 투혼으로 일궈낸 한국의 승리엔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도 오늘 되게 잘했어요. They had a very strong defense and the German team was simply too weak. 승리의 뒤풀이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았을 선수들의 막판 투혼에 한마음으로 열광했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조금 포기한 느낌도 저 자신은 있었는데 선수들은 끝까지 뛰어줘서 저 자신이 반성도 되고 기분도 엄청 좋았어요.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기면서 멕시코는 스웨덴에 크게 지고도 16강에 올랐습니다. 자, 지금 멕시코는 축제 분위기인데요. 한국 덕분에 16강에 진출했다며 곳곳이 한국에 대한 감사의 물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멕시코의 폐색이 짙어지며 탈락 위기에 몰린 경기 막판. 한국이 연속골로 독일을 무너뜨려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자 멕시코시티는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멕시코 응원단이 몰려들어 한국 영사를 목말 태운 채 환호합니다. 거리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며 껴안고 입을 맞추거나 행가리를 치기도 합니다. We didn't worry because Korea helped us out and we appreciate them so much. So because of them, we're still in battle to fight for the World Cup. 멕시코 식당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데킬라 술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Everybody that brings a Korean shirt today will have free beer and micheladas. Thank you guys so much. SNS에는 한국의 고마움과 친근함을 표하는 각종 패러디가 넘쳐났습니다. 멕시코 국기에 태극기를 합성하고 멕시코 유니폼에 손흥민 선수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이 독일 사람을 제치고 물에 빠진 멕시코 사람을 구해주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한 멕시코 항공사와 전자제품 회사는 한국인에게 항공료와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최근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벌이면서 가해자였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장자연 씨가 성추행을 당할 당시에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가 KBS에 당시 상황을 생생히 진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이후 해외로 이주한 장 씨의 동료 윤모 씨.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자리가 있었고 살면서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런 수모도 있었고 술자리에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가 장 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다 제가 본 것이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KBS가 입수한 수사 기록에서도 윤 씨 진술은 일관됩니다. 조 씨가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했다. 2009년 수사 당시 동석자들의 자리 배치까지 그렸지만 검찰은 윤 씨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 씨를 본 이후에 저분이라고 확정을 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윤 씨는 최근 장 씨 사건 재수사에 응했고 가해자 조 씨는 공소시 후 한 달을 남겨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조 씨는 첫 수사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술자리에 있지도 않은 증인을 내세워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게 한 겁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를 확인하고도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씨는 조 씨의 기소 사실을 듣고 고 장자연 씨를 떠올렸습니다. 언니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었고 또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아왔고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고.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현재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탈세, 횡령, 배임 등 여러 가지 비리 혐의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조 회장 비리 혐의가 꽤 여러 가지인데요. 혐의를 어느 정도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조양호 회장은 오전 9시 20분쯤 출석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한 바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딸과 아내분에 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검토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조현아 씨 변호사비 의혹도 나왔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검찰은 땅콩해양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조현아 씨 개인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부담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조 회장은 조현아 씨에게 적용됐던 여러 혐의 중 항로 변경 부분은 회사의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변호사비를 대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상속세를 안 낸 혐의와 가족회사에 면세품 일감을 몰아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밤늦게까지 조 회장을 조사한 뒤 진술 내용을 분석해 수사 방향을 정리할 예정인데요.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공식 수사 이틀째를 맞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드루킹 김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드루킹과 경제적 공동화 모임 회원 3명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수감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경공모의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두 변호사를 드루킹과 공모해서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연합훈련의 규모나 시기, 내용 등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얼마나 진전되는지 여부를 살펴가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잠정 중단된 뒤 처음으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연합훈련의 유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군 차원의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reates increased opportunity for our diplomats to negotiate, increasing prospects for a peaceful solution on the peninsula. 연합훈련 중단과 재개 여부에 대한 큰 틀의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 전투 대비 태세를 고려해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내용을 협의한 뒤 공동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나아가 중단 여부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합의에 따라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휘소 훈련, 시뮬레이션 형식 등을 동원해 연중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전제 조건은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핵과 미사일 대응 체계, 한반도 안보 환경이 충족될 경우입니다.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 비핵화의 진전 속도에 따라 2023년으로 예상된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도로 회담을 열고 북한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 동해선은 강원도 고성에서 원산까지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도로 길이는 총 26,000km로 남한의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간선도로는 포장률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자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이 북한 도로 현대화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입니다. 이미 이어져 있는 문산 개성 도로까지 연결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새 도로가 닦이는 셈입니다. 해당 도로는 물론 주변 시설물까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설계와 시공은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대북 제재 때문에 즉시 공사에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남북은 우선 8월에 현지 공동조사부터 진행하고 제재가 완화되면 즉시 착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도 지속적으로 북한 도로 인프라 구축에 투자 의사를 밝혀왔지만 북한은 그동안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협력해서 북한 길 닫기를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도로 현대화 구간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합니다. 새로 선출된 10개 지역 광역단체장 가운데 9군데는 현재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 수가 적게는 17명, 많게는 51명까지 지역별로 3배 정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제각각인 이유는 뭘까요? 지방정부 인수위원회의 규모나 활동 기한,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뽑힌 교육감의 경우는 인수위를 12명으로 구성하고 인수위원 자격과 자격 요건까지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 인수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 보니 제각각 알아서 인수위원회를 꾸려야 되고 곳곳에서 고충과 갈등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정창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시 인수위원 27명은 요즘 야근이 일수입니다. 하지만 수당이나 회의비는커녕 교통비와 일부 식비를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좀 회의 수당이나 그다음 출장비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사무 공간은 시 무상 임대로 해결했지만 이마저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상수도의 사업본부 1층만 쓰는 것을 두고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확대해서 1, 2층을 다 쓰고 있는 것도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들을 둘러싼
자격 시비도 끊이질 않습니다. 충남에선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거나 공천원금을 건넸다 구속된 사람이 포함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수위원 중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건 뭐 분명합니다. 당선인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목소리도 들어보자는 뜻으로. 기존 공무원들과 인수위원들의 갈등은 해묵은 문제입니다. 예정된 인사가 미뤄지거나 각종 행정조치 등이 중단된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불거집니다. 안정적으로 일해야 될 공무원 내부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와 다룰 수 있는 지침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 면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인수위 구성과 자격 요건을 명문화하자는 관련법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과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없이는 4년 후 똑같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4년 전 파업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의 아버지가 위증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아들의 유언에도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고 관련 재판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5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염우석 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염 씨는 파업 중인 노조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화장해달라며 노조장을 당부했습니다. 염 씨의 유언은 장례식이 사회적 관심을 끌까 우려한 사측의 방해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삼성 측이 아버지 염모 씨를 돈으로 회유해 가족장을 치르게 한 겁니다. 삼성 측은 염우석 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아버지 염 씨에게 돈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위로금 6억 원, 3억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는 가족장을 치르면 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은 염 씨는 합의 당일 경찰을 동원해 노조원이 지키던 빈소에서 아들의 시신을 빼돌렸고 이틀 뒤 화장했습니다. 이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염 씨는 삼성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염 씨는 결국 돈을 받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락을 끊고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검찰은 오늘 염 씨를 위증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염 씨를 상대로 삼성에서 받은 돈의 구체적 출처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우리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예전보단 고기를 많이 먹고 있지만 아직 권장 섭취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드는 노년층은 육류를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물 비빔밥에 생선 강정, 쇠고기국을 곁들여 골고루 먹습니다.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먹어요. 똑같이 먹어요. 다 먹어요. 골고루 다 먹어요. 하지만 육식을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육식을 잘 안 했어요. 채식을 잘하고 그저 과일 같은 거 그것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국민의 적색육, 가공육 섭취량은 하루 평균 80g으로 미국 등 서구 각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 2명 중 1명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육류를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보다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고 부족하기 쉬운 철분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근육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은 생선보다 육류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육량과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육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0g, 백색육과 적색육을 2대1의 비율로 먹는 게 좋습니다. 닭고기와 같은 백색육을 100에서 150g 정도, 소고기라든지 하는 적색육을 50에서 100g 정도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햄 등 가공육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합니다. 육류도 굽기보다는 삶거나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형마트가 새벽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46만 리터가량을 몰래 빼돌린 53살 강모 씨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훔친 석유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아 5억 3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싸고 7년간 벌여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화력발전 운영을 제한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도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전격 용량의 80%까지 발전소를 가동하도록 발전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대 예술은 난해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복잡한 현대인의 속내를 표현해내려니 그 방법도 다양하고 특이해지는 건 아닐까요? 박예원 기자가 조금은 독특한 현대 사진 예술의 제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렁이는 푸른빛 한가운데 길게 누운 한 사람. 웃는지 우는지 편안한지 아닌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작품 속 세상은 형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그림인지 사진인지 또 장소는 이게 과연 어디일까 자연일까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기법의 비밀은 수중 촬영. 눈은 떠주시고 하늘을 보고 누워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물속에서 까다로운 자세를 취하는 모델의 불안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순간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되게 편해지면서 약간의 공포감이 같이 오거든요. 물이라는 공간과 대상의 심리 상태, 거기다 빛과 물결의 변화는 현대인의 어지러운 무의식을 표현합니다. 물이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대상들도 자기가 의도한다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그 어떤 무거운 의미들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알듯하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현대인의 복잡한 마음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 예술작품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독일을 꺾은 건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 대이변이었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태극전사들의 집념과 감동, 환희로 가득했습니다.